네, 우리 간밤에 있었던 미국 주식 마감 상황부터 빨리 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 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4%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0.2, 나스닥도 0.25%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우리 어제 그제 뭐 2%, 3% 오르는 거 봤는데 오히려 이 숫자에 조금 더 이게 반가운 건 장 초반에 2% 넘게 급락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아, 오늘 뭔가 좀 불안하다 했는데 아침에 딱 마감 새벽에 마감 상황 딱 확인하면서 와, 그래도 낙폭 많이 줄였구나 했으니까 오히려 좀 더 반가운. 네, 사실은 뭐 송구스러운데 투자자들한테는 저는 어제 이제 이틀째 랠리를 보면서 찜찜한 랠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은 워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빠진 건가 싶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요. 맞아요. 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도 어제 이제 지적을 했지만 좀 시장이 좀 과도하게 해석하고 좀 그 프라이싱을 좀 과도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이제 약간의 숨 고르기 정도의 조정이라면 저는 뭐 맞아요. 건강한 조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틀의 급등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요 정도의 조정으로 그 부담을 조금만 덜어냈다는 건 저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조정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좀 핀트가 나간 랠리였기 때문에 핀트가 어긋난 랠리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하여튼 뭐 정리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렇다면은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고 왜 약보합으로 마감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급등했던 그 이유들이 다 그냥 뒤바뀌었던 하루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유는 경제 지표들, 특히 고용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아, 연준에서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 기대감이 사실 랠리의 핵심 이슈였잖아요. 키워드였잖아요. 그게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어제 9월 ADP 민간 부문의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서비스업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다 시장의 예상을 웃돌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매우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민간 부문의 고용이 20만 8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가 20만 개였고 그리고 8월이 18만 5천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날 나왔던 고용 구직 건수를 보면서 아, 그래도 이제는 좀 고용 시장이 둔화되다 보다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좀 뒤엎은 뭐 이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런 하나의 뭐 그 지나가는 데이터 사실은 버퍼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인 구직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좀 사람 구하기 힘들다 싶으면 일단은 구인 광고를 내놓고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허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제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실제 해고라든지 신규 채용 얼마나 줄이는지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제 간밤에 나온 데이터를 한번 뭐 잠깐 뭐 말로 한 번 살펴보실게요. 지금 이제 20만 8천 개 얘기 나왔는데 8월 수치 이제 조정이 된 거보다 이제 한 2만 3천 개 정도 높았고요. 뭐 시장 전망보다 높았는데 물류하고 전문 서비스 쪽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물류 공급망 차질 이슈들이 좀 있다가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해소되는 뭐 신호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또 특히 이제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재고를 쌓아둬야 되는 상황에서 물류 쪽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지금 옆에 차트 보시면 쭉 내려가다가 두 달 연속 내려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 별로 내려가는 형국은 아닙니다. 추세적으로는 특히나 이제 어제 데이터 중에 저는 이제 눈에 좀 띄었던 게 거기 이제 그 고용된 사람들이 연소득, 연간소득, 연봉이죠. 중간 가격 미디엄 값이 전년 동기 대비해 7.8%나 늘어났거든요. 이건 인플레이션의 바로미터가 되는 건데 그렇지. 지금 이제 8월에는 16.2% 늘어났으니까 그거보다는 증가율이 낮지만 지난 8월 달에 노동부의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이 5.2%였기 비하면 굉장히 빠른 임금 상승률을 사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ADP 같은 경우는 이 보고서를 낸 이후에 지금 노동시장의 수요가 워낙 많고 공급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자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지금 고용 경기는 전혀 식지 않고 있다. 그렇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 경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금융시장 불안이라든지 또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선제적인 어떤 소비 지출 뭐 축소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행보를 좀 붙잡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이번 주 말에 있을 고용 지표를 보고 맞아요. 온전한 판단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경제 지표를 보고 일희일비해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는 절대 없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말씀 다시 드리고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번에 이렇게 민간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7월 고용 보고서는 그래도 안 좋을 거라는 얘기들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그 결과를 8월 좀 보고 8월이요? 오는 7일 날 발표돼요. 예. 금요일 날 저는 발표되는. 7월이라고 들어서. 제가 7월이라고 했나? 예. 네, 저도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서 아무튼 7일 날 발표되는 예. 고용 보고서가 핵심이라는 거 말씀. 뭐 30만 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안 좋죠.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여는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애틀란타 여는 총재 라파엘 보스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이제 좀 초기 단계다. 아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또한 시장에서 계속 그래도 내년 언제쯤에는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여전하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 내년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좀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래도 그 최종 금리 요 수준이 이 사람이 아마 4.5까지 보나 뭐 그래서 그 금리 수준으로 보면 그래도 비둘기파에 좀 가깝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멘트는 조금 좀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연준의 어떤 긴축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거기에 약간 좀 찬물을 끼얹는 이런 발언이 좀 나왔던 것도 하나의 또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어제 저희가 호주 중앙은행이 25bp 인상을 하면서 그게 일단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어떤 또 변화의 시그널이 아닐까 신호점이 아닐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나왔었는데 또 반대로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50bp를 인상을 했습니다. 5회 연속 50bp 인상인데 그쪽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이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계속해서 금리를 또 높여야 돼. 그러니까 완전 또 반대되는 이런 멘트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랠리의 그 이슈들과 좀 반대되는 것들이 어제는 많이 좀 재료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그 영란은행이 우리 14일까지 무제한 부채 매수하겠다라고 했는데 까보니까 4일하고 5일날 하나도 안 샀대요. 그러니까 얘들이 뭔가 위기 상황에서만 그냥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지 뭔가 계속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게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해석들을 좀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게 사실 개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수익률 곡선 관리하고 비슷한 지금 어프로치거든요. YCC라고 하는데 그래서 금리가 위로 튀면 그걸 이제 꺾어주는 형태의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펀드로 보면 그 액티브 펀드가 아니고 패시브 펀드예요. 시장이 불안해질 때 패시브 펀드는 가격이 빠지면 저가에 사서 또 밑에 받치고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는 적극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사는 사람이고 이게 사실은 중앙은행이 만드는 기금도 우리 증환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증환기금이 한번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때 증시가 불안할 때도 한 푼도 안 샀어요. 주식을. 한 푼도 안 사고 증시를 안정시키는 게 최고의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때 금융시장 상황을 봐서 너무 튈 때 그걸 이제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움직임을 사실은 별로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우리 관료들도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정부 출입을 하다 보면 모든 관료들이 하는 얘기가 단 한 푼도 안 쓰고 정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최고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네요. 잘하고 있는 거죠. 일단 조금 더 불안해지면 다시 사겠죠. 월가에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채 겁니다. 매입이 없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감세안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는 너무 올바른 길이야 계속 추진할 거야라는 이제 멘트들이 좀 나오면서 또 다시 이제 파운드와 가치가 좀 떨어지고. 또 영국의 국채 금리들이 오르고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나왔었는데 말씀하셨듯이 뭐 잘하고 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시니까 뭐 이것들에 대한 흐름을 보고 아마 또 다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면 또 영란은행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도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배 또 이 밖에 또 우리 뭐 체크할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오페크 얘기죠. 뭐 가장 큰 뭐 우려와 기대를
기대까지는 아니죠. 우려와 저는 사실은 어제 이제 여기 이 코너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드렸는데 오늘도 네.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드리고 싶어요. 오펙 플러스가 끝내 이제 감산 합의를 했고요. 네.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얼굴 직접 맞대고 장관급 회의를 열었는데 11월부터 다음 달부터 하루 산유량을 200만 배럴 더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 목표치 대비 200만 배로 줄인다는데 왜 제가 늘린다고 썼죠? 죄송합니다. 예. 줄입니다. 네.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치를 4,185만 배럴로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한 내용 보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감산을 통해서 시장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지 이걸 가격을 막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 이미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상당수 회원국들이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그 전에 그러면 4,385만 배럴이었겠죠. 그러니까 200만 배럴을 줄이니까 4,185만 배럴로 줄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수 회원국들이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산유량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감산은 효과는 하루에 한 90만 배럴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200만인데 실질적으로 버퍼가 굉장히 높았고 실질적으로 한 90만 배럴 줄이는데 불과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은 바로 오펙 플러스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감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실망한다라고 얘기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뭐 제가 얘기했던 내용 똑같은 거죠. 뭐 바로 다음 달에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풀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장 내에서 어떤 큰 공급량이 확 줄어들어서 가격이 뛸 만한 요인은 크지는 않다. 일정 부분은 있겠지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앞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오펙 플러스가 지금 매달 산유량을 목표치보다 얼마나 낮게 생산했느냐를 나타낸 표입니다. 지금 8월 보십시오. 뭐 역대 최저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월 생산량으로 보면 목표치에 너무 미달되는 형태의 지금 그 석유를 캐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옅은 색은 오펙 국가들이고 10개 국가들이고요. 지금 이제 짙은 색은 비오펙 국가들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오펙 국가와 비오펙 국가들이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펙 국가들도 사실은 생산량이 미달됐고요. 비오펙 국가 중에 이제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서방권 제재를 받으면서 팔질 못하니까 많이 생산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감축 효과, 감산 효과가 워낙 크게 8월부터 지금 보십시오. 4월부터 보면 감산 효과가 엄청 커요. 지금 이미 4, 5, 6, 7, 8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200만 배럴을 줄인다고 해서 더 줄일 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들 멘트를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게리 피치라고 에너지 전문 분석업체 에너지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는 목표치를 못 맞추는 회원국들이 감안해서 서류상으로 감산 합의한 거다. 이거는. 그래서 온 페이퍼라는 그래서 그냥 이거 합의문 작성하려고 200만 배럴이라고 쓴 거지 실질적으로 그 효과 없다라는 거고요. 많아야 뭐 절반 정도 감산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산유국들은 지금 모두 편안한 가격대 배럴당 한 $90 정도 지키기 위해서 이 감산을 한 거지 $100, $200까지 유가를 끌어올리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뭐 계속 이제 200만 배럴 감산하지 않고 유지된다면 80, $70로 떨어질 수 있는 걸 그나마 $90 지금 이제 간밤에 브렌트유가 $93였으니까요. 한 요 정도 현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거다라고 이제 본 거고요. 코메르츠방크의 원자재 팀도 12월 초에 EU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이제 개시할 텐데 그렇게 되면 EU에 못 파는 석유를 딴 나라에 팔아야 되니까 새로운 구매자를 찾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선제적으로 러시아가 강하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유가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감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유가가 확 위로 뛸 거라는 걱정은 별로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